내년 수입차 경쟁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예정입니다. 주요 차들만 봐도 BMW iX3, 벤츠 CLA, GLC 전기차, 여기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되고요. 폴스타 3, 폴스타 5, 볼보 EX90, ES90, 포르쉐 카이엔 전기차, GMC 허머 EV도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중국차도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BYD가 더 저렴한 신차를 내놓고 지커도 한국 시장에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수입차 역사상 가장 많은 브랜드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한 해가 바로 내년 2026년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어떤 수입차들이 나오게 될지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동차, 디자인부터 플랫폼, 모터, 배터리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노이의 클래스의 그 첫 번째 자동차인 iX3가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길이 4782mm, 너비 1895mm, 높이 1635mm, 휠베이스 2897mm의 크기를 갖춘 자동차예요. 중형 SUV라고는 하지만 같은 급이라고 하는 제네시스 GV70과 비교해보면 길이가 70mm나 더 긴 꽤 큼직한 자동차가 됐습니다. iX3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일단은 아주 파격적이죠. 전에 없던 BMW 디자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꾸 보다 보니까 나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조명이 화려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차체의 느낌은 모놀리식 디자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암석을 갖고 이걸 정교하게 깎아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이나 장식 같은 게 없고 면은 큼직하고 매끈하게, 선은 정밀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물론 램프 디자인은 좀 화려해요. 전면 전체를 가득 채운 듯한 라이트 디자인, 확실히 밤의 도로에서 압도적일 걸로 생각되고요. 후면 디자인도 BMW 특유의 L자 램프를 히드니 그릴 모양으로 확장시켜 놓은 느낌이 아주 과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측면 같은 부분을 보면 차가 아주 매끄럽게 느껴지는데 도어 핸들이 평소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얼락을 하면 튀어나오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을 적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차체와 유리 사이에 몰딩을 없애놓은 플러시 글레이징 기법을 사용해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랑 차체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느낌이 아니라 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측면에서 차가 훨씬 매끈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정교한 설계와 조립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차를 한층 더 고급으로 느껴지게끔 만들고 있네요. 실내는 일단 파노라믹 비전이 적용됐습니다. 왼쪽 A필러에서 오른쪽 A필러까지 HUD가 쭉 펼쳐지는 건데요. 앞유리 하단을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완전한 검정색으로 코팅하고 하단에 HUD를 3개를 달아서 검정색 유리 부분에 반사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의 입맛에 맞게 여기에 띄울 콘텐츠를 커스텀할 수 있어요. 음악을 띄운다든가 AI 어시스턴트, 자율주행 화면, 속도 날짜 등등 수많은 기능들을 그래픽으로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다른 그래픽도 적용이 돼요. 디자인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여러모로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3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더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증강현실로 보여준다고 해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사다리꼴 형태의 17.9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매트릭스 백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2.4K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의 iDrive X 운영체제가 들어가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던 다양한 앱들을 차에서도 똑같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미 60개 정도의 앱이 준비가 됐다고 하고 또 국가별 특화 앱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앱이 지원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제 센터 콘솔에서 조작하는 iDrive 다이얼이 사라지고 아마존 알렉사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영어나 독일어가 아니라 한국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최종 출시 때까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습니다. 와, 이건 진짜 컨셉트카에서나 들어갈 법한 파격적인 디자인이에요. 기본 이렇고 M스포츠 디자인 이렇습니다. 무슨 게임 핸들 같은데 디자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확실히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느낌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됩니다. 퀄컴과 협력해서 만든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 탑재되어 기본적으로 카메라 7개, 레이더 5개를 활용해서 차 주변을 인식하고요.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 가능하고 차가 차선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내가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면 차선을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중요한 건 시내에서 얼마나 주행해주느냐일 텐데 일단 iX3도 시티 어시스턴트라는 이름의 도심 주행 지원 기능을 탑재하고 출시합니다. BMW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로터리 같은 곳을 빠져나와서 빨간불 신호를 보고 멈췄다가 다시 초록불에 출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작될 걸로 생각되고요. 추후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자율주행도 가능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에이, OTA 말로만 했지 제대로 업데이트해주는 거 본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OTA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널 아키텍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차의 각각의 기능을 조절하는 센서가 수백 개 달려있는 방식이면 실질적인 기능 업데이트가 어렵고 차의 구역을 나눠서 운전석, 조수석, 후면 구역마다 큼직큼직하게 나눠서 컨트롤러를 달
달고 중앙에 고성능 컴퓨터를 하나 장착해서 통합 제어하는 방식이라면 실질적인 기능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노예 클래스 iX3부터는 BMW가 이 조널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iX3 출력, 일단 듀얼 모터 50 모델부터 공개가 됐는데 최고 출력은 469마력, 제로백은 4.9초라고 합니다. 일반형 후륜 구동 모델이나 고성능 M 모델도 추후에 공개될 거라고 하고요. 배터리는 108.7kWh 원통형 46120 셀2팩 배터리가 탑재돼서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805km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널널한 WLTP 기준이라도 805km면 국내 기준에 뭐 대략 75% 정도 줄어든다고 쳐도 600km입니다. 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넉넉한 주행 거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돼요. 최대 급속 충전 속도도 무려 400kW. BMW가 그동안 전기차에서는 현대기아보다 하드웨어적으로 더 좋은 게 맞아?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더 개선되고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BMW iX3 국내 출시는 내년 하반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가격만 좀 착하게 나온다면 저도 한 대 사고 싶은데 환율이 달러 환율 뿐 아니라 지금 유로 환율도 5년 내 최고 수준이라서 착한 가격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BMW 코리아가 수입차 판매 1위니까 조금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들을 깜짝 놀래킬 가격으로 공격적으로 내놔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먼저 나오는 모델은 CLA 전기차입니다. 말이 CLA지 이제 차가 꽤 커졌습니다. 길이가 4.7m가 넘어요. 이제는 거의 C클래스랑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아마 당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구형이 더 멋진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실물을 보고 왔는데 사진보다는 실물이 낫습니다. 차마 마음에 너무 썩 든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유선형의 4도어 쿠페 디자인, 그리고 뒤쪽으로도 트렁크가 길게 빠져 있어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최대로 높인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공기저항 계수가 0.2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벤츠인 거 몰라볼까봐 그릴의 삼각별 142개, DRL도 삼각별, 중앙 로고도 삼각별, 테일램프도 삼각별, 차체의 삼각별 도배를 해놨습니다. 벤츠의 자부심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고요. 측면에는 오토 플러시 도어를 적용해서 디자인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관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지만 실내는 아주 멋집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14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12.2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MBUX 4세대 슈퍼 스크린이 탑재됐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부터도 완전히 압도적이지만 이게 또 유니티의 게임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거라서 이 안에서 아주 고사양의 그래픽 처리나 게임 같은 것들도 무리 없이 돌아갈 걸로 예상됩니다. 챗GPT가 기본 탑재돼서 차량 내 기능 조작까지 지원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답게 사운드도 신경 써서 16개 스피커에 855W 출력을 제공하는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오디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비록 차급은 A지만 E클래스 못지않은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이름인데요, 카메라 레이더만을 이용해서 차량 주변을 인식하고 엔드투엔드 방식과 룰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엔비디아의 올인 X칩이 들어가서 초당 254조 회의 연산을 하는 성능을 갖춘다고 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막히는 시내 국도 구간에서도 손을 놓고 주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가 사람을 잘 피해서 지나가고 오토바이 동시에 피하고 우회전하고 신호 보고 정차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지금 인증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지 이런 것들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테슬라 FSD가 정식 출시해서 잘 주행하는 차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도 기술적으로 뒤쳐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게끔 출시에 맞춰서 아니면 출시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레벨 2 플러스 기능을 지원해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2단 후륜 전기 모터가 장착되고요. 250 플러스 모델 최고 출력은 268마력, 제로백은 6.7초입니다. 그리고 전륜의 모터를 하나 추가한 4륜구동 모델 350 포매팅 모델은 349마력, 제로백 4.9초를 발휘해요. 차급을 생각하면 충분한 정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2단 변속기가 적용되니까 고속에서의 효율이 한층 더 좋아졌을 걸로 예상됩니다. 배터리는 85kWh NCM 배터리 옵션, WLTP 기준 무려 792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내 기준으로는 500km 중후반대 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보급형 모델은 BYD의 58kWh LFP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가격만 저렴하게 나온다면 긴 주행거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CLA 전기차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오는 모델은 GLC 전기차입니다. GLC 전기차는 굉장히 큽니다. 길이 4845mm, 너비 1913mm, 높이 1644mm, 휠베이스 2972mm, GV70이나 신형 iX3보다도 크지만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현대 산타페나 기아 소렌토보다도 더 큰 차가 됐습니다. 게다가 전기차니까 공간이 넉넉한 것까지 생각하면 확실한 프리미엄 패밀리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센슈얼 퓨리티 디자인이 느껴집니다. 차체 전체를 하나의 흐르는
흐르는 듯한 유려한 곡면으로 처리해서 빛이 표면을 따라서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볼륨감이나 우아함이 드러나도록 한 디자인이죠. 그렇다고 너무 차가 흐물흐물해 보이지는 않도록 보닛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파워돔처럼 보이는 강력한 주름을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차가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성이 느껴지도록 하는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이제는 전기차라고 해서 EQ 시리즈 같은 공기역학적인 성능만 강조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똑같은 벤츠다운 디자인을 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전면에는 새로운 그릴이 들어왔어요.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의 상징적인 크롬 그릴을 적용하면서도 그 안에는 LED 조명 효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이테크 픽셀 그래픽 램프라고 하는데 총 942개의 픽셀이 적용된 폴리카보네이트 백라이트 도트 램프가 적용된 거라고 합니다. 야, 진짜 화려합니다. 차세대 전기 면도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CLA와 마찬가지로 전유면 램프에 삼각별이 들어가고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벤츠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하는 디자인인데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 시장에서도 이 차를 갖고 다시 한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중국차 브랜드들하고 한눈에 차별되는 포인트 삼각별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도 화려하지만 실내도 그 못지 않아요. 가로 길이가 무려 99.3cm, 39.1인치의 완전 일체형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왼쪽 A필러부터 오른쪽 A필러까지를 완전히 하나의 스크린으로 연결시켜놨어요. 기존에는 CLA도 그렇고 벤츠가 아무리 하이퍼 스크린, 슈퍼 스크린이라고 하더라도 3개의 사각형 디스플레이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형태였는데 GLC에 와서야 이 디스플레이가 완성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을 따로 나눠놓지 않고도 운전 중에는 조수석 스크린이 보이지 않도록 어둡게 만든다는 건데 정말 디스플레이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린은 그냥 멋지기만 한 게 아니고요. 벤츠의 4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고 챗GPT AI를 통해서 차량 기능 조작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40가지 이상의 앱 조작이나 일상 대화까지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라스 루프도 들어갔는데 여기 삼각별이 또 16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팅까지 들어가서 한층 더 벤츠한 감성을 더해줄 것 같고요. 사운드도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고 시트 익사이터로 몸까지 둥둥 울려주는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CLA와 마찬가지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MB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 적용되고요. 성능은 어떤가 보면 GLC 400 포매팅 모델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앞뒤로 모터를 하나씩 달아서 최고 출력은 489마력, 제로백은 4.3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추후에 보급형 후륜구동 모델부터 고성능 AMG 모델까지 4가지 트림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94kWh,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으로 713km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500km대 넉넉한 주행거리가 확보될 것 같고요. 주행하는 동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도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GLC 전기차 국내 출시는 내년 하반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BMW iX3와 엇비슷한 시기에 출시돼서 둘이서 프리미엄 중형 전기 SUV 시장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사실 내년 국내 출시하게 될 테슬라의 신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해외에 이미 나와 있는 모델 Y L 그리고 모델 3 Y 스탠다드 출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모델 Y L입니다. 모델 Y가 더 길어진 버전, 롱일 베이스 모델인데요. 얼마나 길어졌는지 보면 길이는 기존 모델 Y 대비해서 179mm가 길어진 4976mm, 높이는 44mm 더 높아진 1668mm, 휠 베이스는 150mm가 더 길어진 3040mm가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휠베이스가 150mm가 늘어났으니까 다른 브랜드로 치면 차급이 한 급 이상이 올라갔다고 봐도 되겠죠. 우리나라 소나타, 그랜저의 휠베이스 차이가 55mm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면서 모델 Y L은 2열 공간만 늘어났을 뿐 아니라 3열 시트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보니까 3열은 편하게 탈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걸로 보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면 못합니다. 자, 그런데 모델 Y L은 실내도 일반 모델과는 달리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시트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1열 헤드레스트가 고정형이었잖아요.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목베개를 하고 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1열 시트에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적용됐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기능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다리 받침 그리고 요추 지지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차를 정차해놓고 누워서 쉬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1열 승객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1열, 2열, 3열 시트까지 모두 다 열선 시트 지원되고요. 1열, 2열 시트까지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야, 이런 건 현대차도 팰리세이드나 돼야지 2열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됐는데 테슬라는 모델 Y L을 만들면서 2열 통풍 시트를 넣어줬어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2열 시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암레스트도 생겼어요. 2열에 2명이 앉는 독립 시트 구조다 보니까 이런 암레스트를 적용해줬고요. 3열 시트, 2열 시트가 모두 전동으로 폴딩도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패밀리카 혹은 유틸리티카가 됐네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중국 현지에서 가격은 33만 9천 위안,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 사륜구동 모델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있는데 일단 이 가격이면 보조금을 50%만 받아야 되니까 조금 애매한 것도 같습니다. 특히 3열에 가족을 태울 일이 많으신 분들께는 저는 직접 봤을 때는 그렇게 3열에 누군가를 태우는 차로 추천해드릴 만한 차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2월까지 물량이 다 완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진짜로 테슬라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차는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산 모델이 우리나라에 수입된다면 진짜 내년 자동차 시장은 그냥 이 차가 싹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산 테슬라면 FSD가 되니까요. 지금도 사실 국내에 FSD가 출시되고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국내에서 FSD가 가능한 차 시작 가격이 1억 2,500만 원, 여기에 FSD까지 더하면 1억 3,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랑 수동차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폰과 피처폰으로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가격이라는 장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FSD 시대가 열렸다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에 내년에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차값이 지금의 반값으로 FSD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끝나는 거죠. 다른 차 살 이유가 거의 90%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튼 모델 3 Y 스탠다드 디자인도 보면요, 모델 3는 일반 모델과 거의 비슷하고요, 모델 Y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자 램프 대신 좌우 한 쌍의 램프만 적용되고요, 헤드램프도 일체형으로 들어가면서 매트릭스 헤드램프 대신 일반 LED 헤드램프가 적용돼요. 후면도 모델 Y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던 간접 반사형 테일램프가 사라지고요, 이 부분이 그냥 램프가 들어오지 않는 검정색 플라스틱 파츠가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 기역자 램프에만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에서 옵션이 빠지는 것도 보면요, 배터리가 기존 85kWh에서 70kWh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행거리는 미국 EPA 기준 321마일, 우리 기준으로는 516km가 됩니다. 그래도 넉넉하죠. 자, 그리고 오토 스티어가 사라집니다. 기존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차선 유지 보조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내가 직접 핸들을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 기본 기능을 빼버린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뭐 FSD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눈 감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디오가 사라지고요, 뒷좌석 디스플레이도 사라집니다. 대신 일반적인 수동식 송풍구가 적용됐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사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수동 조작으로 바뀌었고 직물 시트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좌석 통풍 시트도 사라졌어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삭제됐고요, 사이드미러 눈뽕 바지 디밍 기능도 사라졌습니다. 댐퍼도 주파수 감응형 댐퍼가 빠지고 일반형 댐퍼가 탑재된다고 해요. 모델 Y는 여기에 추가로 글래스 루프도 사라집니다. 고성능 헤파 필터도 사라지고 센터 콘솔 수납 공간도 사라져요. 야, FSD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그래도 차가 나 대신 운전만 해준다면 구매하실 분들 많이 계시겠죠. 자, 미국에서 모델 3 스탠다드 가격은 36,990달러입니다. 5,300만 원 정도. 모델 Y 스탠다드는 39,990달러, 5,800만 원 정도인데요. 야,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FSD가 된다는 사실일 테니까요. 이 가격 그대로 보조금 50% 구간으로 나와도 아마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구매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산 모델 3 Y 스탠다드 출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에서 5만 대 제한이 폐지됐어요.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 시 5만 대까지는 안전 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제한이 폐지된 건데, 그러면 FSD 되는 미국산 차를 국내 복잡한 절차 거칠 필요 없이 마음껏 수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가 미국에서 지금 주문량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기차 세입 공제가 끝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테슬라가 10월에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떨어진 전기차 수요를 우리나라 같은 시장으로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진짜 나오게 될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아주 궁금해집니다. 아우디는 A6 9세대 모델을 내놓습니다. 준대형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 BMW 5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제네시스 G80까지 있지만 A6 9세대 디자인 보세요. 진짜 디자인 하나만큼은 아우디 A6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우디의 새로운 PP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우디만의 독특한 세로 배치 사륜구동 기반 플랫폼이라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후륜구동 기반 프리미엄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휠베이스가 길고 프론트 오뱅이 짧은 역동적인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루엣부터가 잘생긴 느낌이 딱 들고요, 디자인 디테일을 들여다봐도 어디 하나 흠잡고 싶은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 아우디답게 화려한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오너의 입맛에 따라서 디지털 시그니처 램프 디자인은 7가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아우디의 상징인 싱글 프레임 그릴이 큼지막하게 뚫려 있습니다. 현행 8세대 모델보다 훨씬 더 납작하고 옆으로 넓어졌어요. 이 친환경차 시대, 전기차 시대지만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차답게 디자인하겠다는 아우디의 의도가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그릴에는 입체적인 허니콤 패턴, 벌집 패턴을 넣어놓음으로써 한층 더 역동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조명 맛집 아우디답게 새로운 OLED 테일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그냥 라이트 품질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 OLED 램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다양한 그래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차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게 돼요. 실제로 외부랑 소통할 수 있고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아우디의 이런 테일 램프는
진짜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좌우가 이어진 일체형 리어 램프도 적용되면서 차폭을 한층 더 넓어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아우디가 강조하는 건 실제로 뚫려있는 배기구입니다. 기존까지는 친환경차 시대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기구 디자인은 해놨지만 실제 배기구는 수도꼭지 형태로 바닥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하는 짓인지 황당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차는 가솔린차답게 전기차면 전기차답게 각각 차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아우디의 디자인 방향성에 극히 공감합니다. 이런 사소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다 모여서 아우디 신형 A6의 디자인을 한층 더 순수하게 멋진 느낌으로 만들어내고 있네요. 실내 디자인도 세련됐습니다. 11.9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일체형 OLED로 기본 적용되고요. 옵션으로 10.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들어갑니다. 기어 노브는 사라지고 토글 스위치로 바뀌었고요. 공조장치 물리 버튼도 사라지고 터치스크린 하단에 통합됐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안에서 유튜브로 영상 볼 수 있고 스포티파이로 음악 스트리밍 할 수 있고 챗GPT 음성인식 비서, 뱅앤 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 등등 다양한 첨단 기능들도 쓸 수 있어요. 지금 경쟁 모델들 5 시리즈 E클래스 G80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실내 경험이 E클래스와 더불어서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진은 4기통 가솔린, 4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6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4기통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가 제공되는데요. 이 중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독특합니다. 원래 기존 A6에 적용되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엔진 앞부분에 벨트로 연결된 스타터 제너레이터 방식이었습니다. 고무 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다 보니까 힘을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파워트레인 제너레이터라는 새로운 장치를 달아놓은 겁니다. 최고 출력 24마력짜리 모터를 변속기 출력축에 장착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1.2kWh LFP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스펙만 보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진짜 풀 하이브리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저속으로 주행할 때, 주차하면서 후진할 때, 골목길에서 서행할 때 이런 저속 구간에서는 엔진을 완전히 끄고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신호대기 중에도 에어컨이 주행할 때랑 똑같이 빵빵하게 나올 수 있고요. 저속에서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터보렉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왜 마일드 하이브리드냐? 그냥 풀 하이브리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답게 전압을 48V로 유지하고 모터 출력이나 배터리 용량이 더 넉넉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풀 하이브리드처럼 고속에서도 엔진 끄고 모터만으로 꾸준히 주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명명은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확실히 아우디의 포르시프롱 드루이 테크닉,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브랜드의 철학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다만 기본 4기통 가솔린 모델에서는 이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아우디 A6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볼보입니다. 볼보는 플래그십 세단, 플래그십 SUV가 모두 전기차로 출시됩니다. 먼저 EX90이 나옵니다. EX90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준대형 전기 SUV예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하이테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헤드램프가 굉장히 테키한 느낌을 주는데 토르의 망치 DRL만 켜져 있을 때는 헤드램프가 안쪽에 숨어 있다가 하향등을 켜면 DRL이 싹 열리면서 헤드램프가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야, 멋지죠? 옛날에 리트랙터블 라이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LG전자가 인수한 오스트리아의 조명회사 ZKW가 개발해서 볼보에 납품한 겁니다. 큰 의미에서는 우리 기술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외관 디자인을 보면 새로운 형태의 테일램프가 들어간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 볼보 XC90 같은 내연기관 SUV와의 디자인적인 차별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낙 완성형이었던 기존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체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놨는데요. 8개의 카메라, 16개의 초음파 센서, 5개의 레이더 센서가 탑재되고요. 여기에 원래는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가 천장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이 라이다가 사라집니다. 원래는 이걸 이용해서 세밀하게 거리를 측정하거나 주변 사물이나 보행자를 정확히 인식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라이다에서 보내는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와 루미나가 계약을 해지했고요. 루미나는 이 계약 해지 이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볼보는 내년부터 라이다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라이다 센서의 시대는 이대로 막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EX90 실내는 이렇습니다. 볼륨 다이얼을 제외한 모든 물리 버튼을 없애고 모든 기능을 세로형 14.5인치 디스플레이에 통합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볼보가 강조하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죠. 북유럽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매일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구를 배치하거나 등등을 한다고 하는데 볼보도 그런 북유럽의 실내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이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진짜 이렇게 모든 물리 버튼을 다 없애야 됐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자주 조작하는 공조장치, 비상등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하단에 상시 노출되도록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사용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합쳐져서 내비게이션은 T맵, 음악 스트리밍은 멜론이나 플로, 그리고 이제는 웨일 브라우저까지 적용이 돼서 여기서 웹서핑으로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네이버에서 뭐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건데, 각각의 앱이 따로따로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다운받는 것도 귀찮지만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앱 라이센스를 하나하나 다 따야 되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앱을 차에 탑재하려면 대략 수십억 단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앱을 따로따로 제공하는 것보다 웹서핑 앱을 하나 제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유튜브 같은 걸 자주 쓴다고 하면 이걸 즐겨찾기 설정을 해놓으면 되니까 사용성도 나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볼보 EX90 가장 기본 모델은 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이 있고요, 사륜구동 듀얼 모터 모델이 있고 517마력을 발휘하는 퍼포먼스 옵션까지 제공됩니다. 배터리는 111kWh,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최대 613km라고 해요.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 초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준대형 전기 세단 이 S90도 출시됩니다. 사실은 세단이라기에는 살짝 어정쩡하게 높은 느낌이 있어요. 이 볼보의 SP2 플랫폼 자체가 SUV나 크로스오버에 조금 더 최적화되도록 만든 배터리 두께가 두껍고 지상고가 어느 정도 높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걸 갖고 세단을 만들었을 때는 자세가 조금 어정쩡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은 역시 볼보답게 안정적이죠. 기존 내연기관 세단 S90의 느낌을 이어오면서 전면이나 후면에 신형 램프를 적용하면서 차별화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도어 캐치도 인사이드 그립 방식으로 만들면서 한층 더 매끈한 전기차의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90도 이 X90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천장에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모든 모델에서는 라이다가 제외될 예정입니다. 실내는 EX90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 제공되고요.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25개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되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역시 볼보답게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휠베이스가 3100mm에 달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준대형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 급이 대형 세단급의 2열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가족들을 태우기 위한 패밀리카 혹은 사장님의 비즈니스카로 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볼보 ES90 기본적으로는 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이 제공되고요, 듀얼 모터, 퍼포먼스 옵션까지 제공됩니다. 퍼포먼스 모델은 최고 출력이 무려 680마력, 현대차 최고의 스포츠카인 아이오닉 6M보다도 30마력이나 더 강력한 출력이 제공돼요. 배터리는 기본 96kWh, 최대 106kWh로 동급 최대 용량을 자랑하고요. 주행거리는 중국 기준으로 740km 정도, 우리 기준으로는 400km 후반대로 인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가 예정돼 있어요. 다음은 폴스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폴스타의 인기는 대단하죠. 올해 폴스타가 지금까지 2884대를 팔면서 수입차 판매 14위. 순위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2884대 판매량 중에서 2538대는 폴스타 4 판매량입니다. 시작 가격이 6690만원, 보조금을 50%밖에 못 받는 프리미엄 전기차가 이만큼이나 판매됐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프리미엄 전기차 중에서는 아우디 Q4 e-tron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고, 오죽하면 지금 폴스타 4는 전시차까지 빼서 소비자 인도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없어서 못 파는 차가 됐습니다. 글로벌 판매량도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어요. 폴스타 CEO까지 바꾸면서 쇄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내년에도 두 종의 신차를 내놓으면서 흥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오는 차는 폴스타 3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볼보 EX90과 형제차예요. 길이는 4900mm, 너비는 1968mm, 높이는 1614mm, 휠베이스는 2985mm의 크기를 갖춘 준대형 SUV입니다. 산타페보다는 크고 GV80보다는 작은 정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크기라고 생각되고요. 디자인은 역시 폴스타답게 직관적으로 깔끔하고 멋집니다. 전통적인 SUV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디자인 세부 디테일들을 보면 공기역 확정기 기능을 신경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전면 보닛에 에어로 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SUV다운 당당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전면 보닛이 시작되는 위치는 낮추고 날개 사이의 구멍으로 공기가 지나가게 만들어서 공기역 확정기 성능을 높이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프론트 윙 아래쪽으로는 또 센서존을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의 그릴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카메라나 레이더 같은 센서들을 모아놓은 존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는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부분 장식도 보면 십자 형태가 쭉쭉쭉쭉 이어진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폴스타 로고를 형상화한 사소한 디테일인데 독특하면서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은 형제차 볼보 EX90과 마찬가지로 매립형 인사이드 그립 핸들이 적용돼서 매끈하게 처리가 됐고요.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도 적용이 됩니다. 후면 디자인은 좌우가 연결된 디귿자 램프를 통해서 이 차가 폴스타임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스포일러가 살짝 위로
위로 치켜져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뒤쪽에서 발생한 터뷸런스를 줄여줄 수 있도록 의도한 거죠. 아무튼 전면 후면에서 이렇게 최대한 에어로다이내믹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적용해서 공기저항계수는 0.29cd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노력에 비해서는 살짝 평범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차가 원체 박시한 정통형 SUV 느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준수한 수치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형제차 볼보 EX90과 비슷합니다. 14.5인치 세로형 중앙 디스플레이, 9인치 운전석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폴스타가 자랑하는 최고 수준의 나파 가죽도 들어가고요. 시트 디자인도 보면 진짜 세련됐습니다. 확실히 폴스타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볼보가 북유럽 가정집에 심플하고 기능적인 인테리어를 차로 옮겨놓은 형태라면 폴스타는 북유럽 고급 호텔에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차로 옮겨놓은 느낌입니다. 형태, 색감, 무늬, 촉감까지 모두 훌륭한 수준의 시트가 적용됐어요. 여기에 25개 스피커가 적용된 바우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듣지 않아도 왠지 사운드의 품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걸로 예상돼요. 그리고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에 액티브 댐퍼가 기본 적용됩니다. 노면에 따라서 차고 조절은 기본이고 댐퍼의 감쇄력도 1000분의 2초 단위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외관 디자인 좋고 실내 고급스럽고 사운드 좋고 승차감 좋고 전기차라 정숙하고 한국 시장에 특화된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299마력을 발휘하는 후륜구동 싱글 모터 모델이 제공되고요. 듀얼 모터 그리고 517마력을 발휘하는 퍼포먼스 모델까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배터리는 111kWh NCM 배터리가 탑재돼서 WLTP 기준으로 주행가는 거리가 무려 706km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는 400km 후반대 혹은 500km 초반대의 주행가는 거리를 인증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폴스타 3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가격만 잘 책정돼서 나오면 올해 폴스타 4의 흥행을 이어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폴스타 5입니다. 폴스타 5는 올해 9월에 독일 IAA에서 공개된 차인데요. 폴스타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오직 폴스타 5만을 위한 PP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건 본디드 알루미늄 플랫폼입니다. 보통 자동차 차체는 용접이나 리베팅 방식으로 붙여지는데 이 PPA 플랫폼은 이걸 항공기 조립을 할 때 쓰는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부품들을 서로 붙인다는 겁니다. 기존의 용접은 특정 점이나 이 선을 결합하는 방식인데 접착제는 부품이 맞닿는 모든 면을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체의 비틀림 강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제조 공정이 더 까다로워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이 폴스타 5는 어차피 비싼 차고 비용보다는 폴스타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차다 보니까 이렇게 독자적인 PPA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크기도 상당합니다. 길이가 무려 5087mm, 너비 2015mm, 높이 1425mm, 휠베이스 3054mm예요. 그랜저보다도 더 큰 대형 세단 혹은 대형 4도어 쿠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디자인이 곧 기술이라는 폴스타의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콘셉트카 프리세트의 디자인이 90% 이상 그대로 양산차로 이어졌고요. 전면은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낮고 넓은 스포츠카의 비율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상고를 어떻게 이렇게 낮췄나 싶어요. 그러면서도 토르의 망치에서 진화된 칼날 형태의 블레이드 DRL이 들어가면서 폴스타의 캐릭터를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측면 실루엣은 진짜 내연기관 시대 정통 쿠페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고 큼직한 엔진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보닛 부분이 길어요. 분명히 디자인적으로 멋지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그냥 낭비하지 않도록 128L의 대용량 프렁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필러가 보닛 뒤쪽에서 시작되는 캡 백워드 디자인도 적용됐고요. 전체적인 루프라인이 부드러운 호흡을 그리면서 뒤쪽으로 떨어지는 유선형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휠도 무려 22인치 대구경 휠이 적용돼서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폴스타 5의 측면 디자인 비율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황금 비율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빈틈이 거의 없는 디자인이네요. 후면 디자인 폴스타 4에서 그랬던 것처럼 디자인을 위해서 후면 유리를 없애놨고요. 그 자리에는 후면 카메라가 장착돼서 디지털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안정적인 느낌의 수평형 램프가 적용됐고요. 이게 후방 팬더 끝부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차폭과 볼륨감을 한층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입니다. 역시 디자인에 진심인 회사다워요. 실내는 앞서 살펴본 폴스타 3와 많은 부분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9인치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고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레카로와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시트, 모양과 품질 모두 좋아 보이고요.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21개 스피커, 바우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실내 경험은 이 정도면 다른 럭셔리 세단들하고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폴스타 5는 뭐니 해도 달리는 차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능일 텐데요. 748마력
8마력을 발휘하는 듀얼 모터 모델이 기본형으로 제공되고요. 퍼포먼스 모델은 똑같이 듀얼 모터로 884마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단 3.2초! 퍼포먼스가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을 뻔했죠. 지금 폴스타5의 경쟁 모델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아니면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샤오미 SU7 울트라 같은 이 초고 성능 전기차들인데 그 차들에 비해서는 최고 출력이나 제로백 성능이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물론 폴스타5는 완전 스포츠카라기보다는 고성능으로 넉넉하게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GT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SK온의 112kW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670km,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는 약 400km 중반대 주행 거리를 인증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폴스타5 국내 출시는 내년 2분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포르쉐는 카이엔 일렉트릭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리뷰는 저희가 지난번에 올린 이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우디와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PPE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차고요. 디자인도 기존 카이엔 대비해서 훨씬 전기차스러워졌습니다. 오버행이 짧아지고 휠베이스가 길어졌고요. 전면 그릴도 많은 부분이 막혀있는 매끈한 디자인이 됐습니다. 후면에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액티브 에어로 블레이드, 날개도 달려있어요. 그러면서 공기저항 계수가 0.25cd, 준대형 SUV라는 걸 감안하면 아주 우수한 수준의 공기역학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내에는 포르쉐 최초로 플로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이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한 디자인을 해놓은 OLED 디스플레이인데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의 디스플레이다, 남들이 넣지 못하는 걸 넣어주니까 특별함도 있고 좋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포르쉐에서도 남들하고 똑같은 터치스크린 경험을 해야 되냐,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고 그 촉감 준 물리 버튼들은 물리 버튼대로 남겨놔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포르쉐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기본 듀얼 모터 모델 442마력, 제로백 4.8초라고 하고요. 고성능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 1033마력, 런치 컨트롤 시 1156마력, 제로백은 단 2.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기차에서 퍼포먼스가 좋은 건 비교적 당연한 부분으로 느껴지기는 하지만 포르쉐는 역시 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113kWh NCM 셀2팩 배터리가 적용되고요. WLTP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642km,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는 500km 초반대의 주행 거리를 인증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투챔버 투밸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고요. 122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면 순식간에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다가 하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작 가격은 1억 4,240만원부터인데요. 이 가격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이죠. 지금 테슬라가 이 가격대에서는 FSD를 옵션으로 제공해서 목적지만 입력하면 차가 알아서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포르쉐에는 이런 기능이 없죠. 앞으로 업데이트될 가능성도 솔직히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물론 포르쉐의 감성, 실제로 달리는 성능, 특히 승차감 이런 부분에서는 테슬라 모델 X 같은 차들과는 비교 불가입니다만 나 대신에 운전을 해준다는 거, 이건 사실 넘사벽의 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구매 단계에서 고민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국내 출시는 내년 하반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GMC입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GMC?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는데, 한국 GM이 지난 15일에 비즈니스 전략 컨퍼런스를 열고 GMC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런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SUV, 픽업 트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펠리세이드급 SUV 아카디아, 쉐보레 콜로라도의 고급형 캐니언, 그리고 독보적인 디자인과 성능의 허머 EV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GMC 아카디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의 고급형 모델이에요. 길이가 무려 5180mm, 펠리세이드보다도 더 큰 대형 SUV입니다. 큼직하고 굵직한 램프 디자인, 번쩍거리는 크롬 그릴, 쿼드 배기구, 이 모든 게 미국적이고 또 남성적입니다.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15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다양한 물리 버튼들, 가죽 마감까지 저는 외관보다는 실내 디자인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미국산 수입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안전 규정을 만족시키는 슈퍼크루즈가 GMC 모든 차량들에서도 제공이 되고요. 일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이 지원됩니다. 테슬라 FSD하고는 다릅니다. FSD는 고속도로든 도심이든 상관없이 AI가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알아서 주행하는 방식인데, 슈퍼크루즈는 기본적으로 고정밀 지도 기반입니다. 한국 GM 테스트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라이다로 정밀하게 스캔한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차에서 카메라, 레이더, GPS 정보까지 융합을 해서 내 차 위치를 정확하게 10cm 단위로 파악하고 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무 도로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고요. HD맵 구축이 완료된 23,000km 정도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기존 차들에 들어가던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비슷한
비슷한데 핸즈프리인 점만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한 단계 더 좋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게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소한 발전이 모여야 결국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GMC 아카디아 7인승 8인승 모델이 제공되고요. 엔진은 최고 출력 328마력을 발휘하는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가 예정돼 있다고 해요. 다음은 GMC 캐니언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와 형제차예요. 중형 픽업 트럭입니다. 둘을 놓고 비교해보면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캐니언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고 수직형 램프가 더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내도 콜로라도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재가 적용된 정도예요. 310마력을 발휘하는 2.7L 터보 4기통 엔진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국내 출시는 내년 상반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아카디아나 캐니언은 나쁘게 말하면 쉐보레를 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게 바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허머 EV는 다르죠. 완전 GMC만의 독자 모델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압도적이죠. 이 과거의 내연기관 허머 H1, H2의 이 마초적인 DNA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6개의 셀로 구성된 H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 적용돼서 전조등과 방향 지시 등, 심지어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 등의 역할까지 하고요. 수직에 가까운 윈드실드에 엄청난 볼륨감의 팬더 플레어에 35인치 휠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압도적입니다. 원래 군용 험비를 민간용으로 내놓은 허머,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존재감은 진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도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13.4인치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요. 스피커 그릴이나 바닥 매트에는 달 탐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달의 고요한 바다 지형도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도 탑재됩니다. 먼저 크레버크가 제공되어 저속 주행 시에 후륜을 전륜하고 같은 방향으로 최대 10도까지 조향해서 차가 개처럼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오프로드에서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어쩌면 복잡한 일상 환경에서 쏙쏙 빠져나가야 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WTF도 있습니다. What the f 아니고요. March to Freedom이라고 언어 유희를 한 건데 런치 컨트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고 출력이 무려 1000마력. 미친 차죠. 이 1000마력을 모두 발휘하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를 낮추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시트에 진동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제로백이 3초! 이게 4톤짜리 자동차인데 제로백이 3초인 거예요. 진짜 미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금 성수, 강남, 이태원 이런 곳에서 허머 인 더 시티라고 해서 전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출시 직전에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내년 초에 본격적인 출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도 시승기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차. 먼저 BYD입니다. BYD는 올해 아토3, CL, C라이언 이렇게 3종의 신차를 내놨는데 판매량이 지난달까지 5,000대 정도, 이번 달까지 합치면 6,000대 가까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해의 수입차 10위, 이 정도면 꽤 준수합니다. 이 분위기를 내년에도 상승세로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제가 열심히 취재해본 결과 일단 지금 인증받은 돌핀, 이 차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중국차에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미 인증받아 놓은 돌핀은 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정리해 놓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핀은 글로벌 모델 기준으로 길이가 4290mm, 너비 1770mm, 높이 1570mm, 휠베이스 2700mm의 크기를 갖춘 차입니다. 전체적으로 EV3보다 조금씩 작은 차, BYD 안에서는 기존 아토3보다 한 급 아래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름처럼 돌고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차를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예전 BMW i3와도 비슷한 뉘앙스가 느껴지고요. 실내 디자인도 물결이 치는 것처럼 곡선 위주의 대시보드 디자인을 적용해놨습니다. 가운데는 12.7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팀앱, 플로, 유튜브 같은 기능이 지원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옆나라 일본에서 가격이 299만 2천엔 시작입니다. 우리 돈으로 2,760만원 시작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요 정도 가격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조금 이후의 가격은 2천만원 초중반대, 아주 파격적인 가격보다는 아토3보다 살짝 더 저렴한 정도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출시되고 나서 더 자세한 정보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YD 돌핀 출시는 내년 상반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지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먼저 나오는 차는 세븐X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국 현지에 가서 시승기를 찍어 올리기도 했었는데 소렌토급 전기 SUV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급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경쟁하겠다는 얘기죠. 아주 도발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승기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가격과 출시 일정일 텐데 가격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8천만 원대로 출시될 거라는 기사도 있고 5천만 원 초중반대를 예상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가격은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커 7X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랑 경쟁할 차잖아요. 모델 Y RWD보다 가격이 비싸면 과연 사람들이 지커의 지갑을 열까요? 아니겠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영상 보신 분들만의 비밀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출시 가격이 나왔을 때 야, 이놈이 미리 알려준 거였구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커 7X 국내 공개는 내년 상반기, 본격 출시와 소비자 인도는 내년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년을 뜨겁게 달굴 수입차 신차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진짜 내년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브랜드마다 작정하고 차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냐 내연기관 차냐, 가성비 중국 차냐 프리미엄 독일 차냐, 아니면 기술의 테슬라냐, 선택지는 정말 많아졌는데 과연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들 단 한 대의 차는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들 중에서 이 차는 진짜 대박 날 것 같다, 혹은 내 다음 차는 이거다 하는 차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이 차들 열심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